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가득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합니다. 올해도 봄이 왔어요. 하지만 이 봄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벚꽃은 그저 스쳐가는 계절의 장식 같았어요. 예쁜 듯하지만 금방 지고 마는 그저 그런 풍경이었죠. 하지만 올해는 달랐어요. 아니, 제 마음이 달라졌던 걸지도 몰라요. 곧 다시 결혼을 하게 될 예정이었거든요. 사람들은 그걸 재혼이라고 불렀어요. 새 출발이라고들 했지만 제 안엔 새롭다기보단 또다시 시작한다는 두려움이 더 가까웠어요. 처음 이현석 씨를 만났을 땐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수가 많지 않고 고지식하지만 성실한 사람. 나이 들면서 점점 그런 사람이 좋아지더라고요. 시끄럽지 않고 격하지 않은 사람. 상처를 건드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정을 붙이게 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우리는 서서히 가까워졌고 조심스레 서로의 삶에 스며들었죠. 결혼 날짜는 다음 달로 정해졌고 우리는 순천으로 내려가 함께 지낼 집도 마련했어요. 현석 씨가 오랫동안 꿈꿨던 전원주택이었죠. 마당엔 벚나무가 세 그루나 있었고 뒤뜰엔 작은 텃밭도 있었어요. 거실 창밖으로는 멀리 들판이 펼쳐졌고요. 이따금씩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죠. 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땐 묘하게 가슴이 울렁거렸어요. 어릴 때 기차를 좋아하던 그 아이가 떠올라서였죠. 이사 날짜 전 혼자 먼저 내려와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짐 정리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동네 분위기도 익히고 마을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죠. 혼자 오랜만에 떠나는 길이라 그런지 봄바람이 낯설지 않았어요. 순천역에 내렸을 때 바람이 살랑거리는 게 마음을 조금 가볍게 만들었죠. 전철역 앞 벤치에 잠깐 앉아 도시락을 꺼내 먹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버스도 천천히 다니고 사람들도 느릿느릿 걸었어요. 서울과는 다른 속도였어요. 저도 괜히 천천히 숨을 쉬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아주 오래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던 날 역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던 제 모습이요. 그 사람은 오지 않았어요. 끝내 오지 않았죠. 며칠 전까지도 웃으며 미래를 얘기하던 사람이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어요.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었으니 그야말로 연락 두절이었죠. 어른들 말론 가세가 기울어져서 멀리 친척 집으로 갔다고 했어요. 저는 믿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한마디 말 없이 떠날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사랑은 그렇게 끝이 났고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억을 묻고 살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순천역 앞 풍경을 보는데 그날의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앳된 얼굴, 흰 셔츠에 운동화를 신었던 그 사람. 웃을 때마다 보조개가 생기던 얼굴. 이름을 부르기도 망설였던 시절의 첫사랑. 그는 기훈이었어요. 한기훈. 기억은 가끔 이런 식으로 찾아와요. 아무 맥락도 없이 그냥 훅 들어오죠. 잠깐 멍해졌지만 금세 웃어넘겼어요. 어쩌면 이 마을 어딘가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또 있을지도 모르죠. 그저 같은 이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슴이 설렐 만큼 저는 아직도 그를 다 잊지 못했나 봐요. 집으로 가는 길 골목 하나를 지나는데 작은 책방이 보였어요. 간판이 오래되어 글씨가 조금 바랬지만 정겨운 느낌이 들었어요. 안에 들어가 보니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나무 책장이 있고 구석엔 LP 플레이어도 있더라고요. 책장 하나를 쭉 훑다가 한 권의 시집을 꺼내 들었어요. 표지가 낡고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죠. 그런데 책장 맨 뒤 누군가 연필로 적어놓은 글귀가 보였어요. 그날 벚꽃이 피면 다시 올게요. 그 문장, 이상하리만치 익숙했어요. 고등학교 시절
저희 반 뒷자리 낙서에 쓰여 있던 말이었거든요. 그땐 누가 썼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죠. 기훈이었어요. 그 문장을 즐겨 쓰던 사람이었거든요. 가끔 제 노트 끝에도 그 문장을 써놓곤 했어요. 이유도 모르고 그 말을 좋아했죠. 책방 주인에게 물었어요. 이 책 언제 들어온 거냐고요. 주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최근에 마을로 돌아온 남자 손님이 두고 간 책이라고요. 가끔 들러 LP도 듣고 책도 놓고 간다고 했죠. 그 말을 듣고도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단순한 우연일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이상하게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꼭 누가 제 마음속에서 오래된 먼지를 털어낸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마을 뒷산에 있는 작은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새로 지은 정자와 벤치가 있던 곳이었는데 마침 노란 개나리와 분홍 벚꽃이 뒤섞여 피어 있었죠. 봄 내음이 가득한 그 길을 걷는데 멀리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낯익은 걸음걸이였어요. 조금 주춤했지만 그도 저를 본 것 같았어요. 멈칫하다가 눈을 마주쳤고 그는 미세하게 고개를 기울였어요. 그 순간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이름이 흘러나왔어요. 기훈 씨. 그는 놀란 듯 웃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죠. 벚꽃이 흩날리는 그 거리에서 저는 10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얼굴. 잊혔다고 믿었던 이름. 그 모든 것이 제 눈앞에 봄바람을 타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가 제 앞에 섰어요. 아무 말 없이 그저 눈빛으로 많은 걸 말하고 있었죠. 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아니야, 이건 우연이야. 그냥 같은 마을에 살게 된 사람이야. 하지만 제 심장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의 눈동자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세월이 지나도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그 순간 알았어요. 그는 조심스레 말을 건넸어요. 오래된 사람을 다시 만나는 기분이 어떤지 묻는 듯한 눈으로요. 그리고 말했어요. 그날 정말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지 못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사과처럼 고백처럼 오래 기다렸다는 듯이 울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내일 모레면 약혼자인 현석 씨가 이곳에 내려올 예정이었어요. 함께 집을 꾸미고 함께 살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첫사랑이 서 있었어요. 그 모든 걸 흔들 만한 눈빛으로요. 내가 원한 건 이런 봄이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히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계절이었으면 했어요. 그런데 봄은 또다시 제 마음에 새싹을 틔우려 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유난히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밤새 창밖으로 바람이 흔드는 벚꽃 나뭇가지 소리만 들려왔죠. 멀리서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도 들려왔고 전날 기훈을 만났던 장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사람이 내 눈앞에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이상하게 불안하게 뛰었어요. 그건 반가움이라기보단 두려움에 가까웠어요. 다시 그를 만나게 되면 나는 과연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따라다녔거든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오래도록 말없이 있었어요. 시간은 계속 흘렀는데 그 순간만은 묘하게 멈춰 있었죠. 기훈은 말이 많지 않았어요. 예전에도 그랬죠. 말 대신 눈빛으로 마음을 주고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였는지 짧은 인사만 나눈 뒤에도 우리는 마치 어제 만났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것 같은 그런 묘한 공기가 흘렀죠. 기훈은 내가 이곳에 왜 왔는지 묻지 않았고, 나 역시 그가 어떻게 여기 살게 됐는지 묻지 않았어요. 대신 우리는 그냥 함께 걸었어요. 마을 끝에 있는 개울가까지. 그 길에는 아직 지지 않은 벚꽃이 터널처럼 피어 있었죠. 꽃잎이 어깨에 떨어질 때마다
나는 숨을 쉬는 것도 조심스러웠어요. 예전에도 우리 둘은 그렇게 걷곤 했어요. 손을 잡지도 않고 말도 별로 하지 않으면서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던 시절이 있었죠. 어릴 때는 그게 사랑인지 몰랐어요. 좋아하는 감정이 꼭 뜨겁거나 요란해야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겠어요. 가장 깊은 감정은 그렇게 조용히 천천히 스며드는 거라는 걸요. 벚꽃이 물 위로 떨어지는 걸 보며 그가 말했어요. 아무 말 없이 떠났던 걸 후회했다고요. 나도 몰랐던 이유가 있었다고요. 그는 그날 새벽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고 그 일이 가족을 송두리째 흔들어 놨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사업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기우는 학교도 포기하고 먼 친척 집으로 떠나야 했다고요. 연락할 방법도 없었고 그땐 그저 현실에 쫓겨 살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나를 그리워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매일매일 생각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자신이 나를 찾아갈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고요. 나는 그의 말을 듣고도 쉽게 믿을 수 없었어요. 왜 그토록 아무 말 없이 떠나야 했는지, 정말 한마디라도 전할 수 없었는지. 하지만 그의 눈을 보니 억지로 꾸며낸 거짓말은 아니라는 건 알겠더라고요. 다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내 마음도 그의 마음도 그 사이 너무 많은 것을 지나쳐왔죠. 그날 저녁 현석 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틀 뒤에 내려오겠다고요. 마침 일정이 정리돼서 집 정리도 함께 하자고 했죠.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갑자기 현실로 돌아온 느낌이었어요. 며칠 전까지도 나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던 사람, 내가 삶의 남은 날을 함께하겠다고 결심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나는 마치 17살 소녀처럼 한 사람을 두근거리며 떠올리고 있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어요. 마치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선 것 같았고 나는 어느 쪽으로도 쉽게 기울 수 없었죠. 다음 날 기우는 나를 마을 뒷산으로 데려갔어요. 예전에 우리가 함께 왔던 곳이었어요. 산책로를 따라 올라가면 작은 정자가 있고 그 뒤편으로는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이 있었죠. 거기서 우리는 둘 다 말없이 풍경만 바라봤어요. 하지만 나는 내내 내 마음속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자꾸만 예전의 내가 떠올랐어요. 사랑에 아파하고 꿈을 이야기하던 그 시절. 그리고 한순간에 무너졌던 상실감. 그 모든 게 다시 고스란히 살아나는 것 같았죠. 기우는 말했어요. 지금 와서 이런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하지만 단 한 번만 진심을 말하고 싶었다고 했죠. 그때도 널 좋아했고 지금도 그렇다고요. 나도 그 말에 흔들렸어요. 아니, 이미 많이 흔들려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말했어요. 나 다음 달에 결혼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기우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벚꽃이 다 지기 전까지만 가끔 산책 함께 해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옛 친구처럼요. 나도 그렇게 하자고 말했지만 내 안의 마음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어요. 이건 위험한 감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 사람을 자꾸 떠올리게 됐어요. 현석 씨가 순천에 내려오던 날 나는 일부러 기훈과 만나지 않았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현석 씨는 여전히 자상했고 말없이 내 짐을 들어주었어요. 집을 둘러보며 여기저기 손볼꽃을 함께 이야기했고 우리는 평소처럼 밥을 지어 먹고 커피를 내려 마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익숙한 그의 일상이 이제는 조금 멀게 느껴졌어요. 기훈을 만난 뒤로 모든 게 조금씩 달라진 거였죠. 밤에 잠들기 전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나와 결혼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둘은 같은 사람일까?
다른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며칠 뒤 혼자 장을 보러 나갔다가 마을 입구에서 기훈과 마주쳤어요. 그는 나를 보고 놀라지도 않았어요. 마치 일부러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요. 나는 무심한 척 인사를 건넸고 그는 말없이 내 손에 작은 종이 봉투 하나를 쥐어줬어요. 집에 돌아와 열어보니 그 안엔 벚꽃잎이 한 장 눌어붙어 있었고 그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주저앉고 싶었어요. 너무 단순한 말이었는데 그 어떤 질문보다 깊이 찔려왔어요. 나는 진짜 행복한 걸까? 아니,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결혼을 하려는 걸까? 정답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분명한 건 그 사람을 만난 이후로 나는 나 자신에게 자꾸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거였어요. 사랑이란 게 그렇게 다시 시작되는 걸까요? 아니면 한 번도 끝난 적이 없었던 걸까요? 아직 나는 내 감정을 말로 정리할 수 없었어요. 다만 이 봄이 끝나기 전 나는 스스로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만 했어요. 나는 어쩐지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이불을 가슴께까지 끌어당기고 창문 밖으로 시선을 던지면 여전히 화사한 봄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죠. 벚꽃은 점차 이울어가지만 몇몇 가지엔 아직 하얀 꽃잎이 매달려 있어요. 새벽 공기를 가르며 들려오는 기차 소리가 이제는 익숙해졌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낯선 떨림이 올라와요. 아마도 그건 기운이 다시 내 일상에 들어왔다는 사실 때문이겠죠. 내가 17 소녀였던 시절, 그 시절의 희미한 설렘이 먼지를 털고 다시 살아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나는 결혼을 앞두고 있고 이미 한 번 깨진 가정을 재정비하고자 마음먹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봄 끝나지 않은 계절처럼 내 마음이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현석 씨는 순천에 도착한 뒤로 꽤 바빠 보였어요. 이사할 집 주변을 둘러보고 혹시 보수할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마당 한편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 보겠다며 씨앗부터 심을 준비까지 해놨어요. 내가 결혼 후 평온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끔 애쓰는 것 같았어요. 사실 그 모습은 내가 바라던 이상적인 그림이기도 했어요. 불안하지 않고 이 다음 날이 어떤 모양일지 대충 예상이 가고 감정적으로 크게 들썩이지 않는 잔잔한 관계. 헤어진 남편과 달리 현석 씨는 안정감이라는 걸 내게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건 내가 재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죠. 그런데 요즘은 그 안정감이 왠지 모르게 견고한 벽처럼 느껴졌어요. 벽에 둘러싸여 내가 더 이상 어디로도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그런 생각이 괜히 들 때면 나는 속으로 자꾸 기훈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기훈은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어요. 마을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아니 사실 거의 의도적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우리는 짧은 안부를 나누곤 했어요. 아침에 먹은 음식이 소화가 안 된다든지 밤에 잠이 잘 안 온다든지 그런 사소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서로의 눈을 깊이 들여다봤어요.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많은 질문과 대답들이 그 눈빛 속에서 오고 가는 것 같았죠.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묻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결혼을 앞둔 사람이라는 사실, 오래전 그가 내게서 떠났고 이젠 달라진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 그런 모든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면 우리 둘 사이의 감정이 무너져 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우린 묻지 않고 말하지 않고 대신 가끔씩 미묘한 미소만 교환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미소가 마음 한구석을 얼마나 크게 흔들어대는지 나로서는 버거울 정도였어요. 어느 날 오후 현석 씨가 텃밭에 심을 모종을 사러 간다고 했어요. 나는 집에서 조금 쉬겠다고 핑계를 댔죠. 사실 혼자 있고 싶었어요.
오늘은 왜인지 불현듯 기운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나 자신을 어쩌지 못했죠. 잘못된 길인 걸 알면서도 자꾸만 발걸음이 기운이 있을 법한 방향으로 향했어요. 마을 끝에 있는 작은 책방, 처음 그 시집을 발견했던 곳으로 가면 그가 나타날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이미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의 그림자가 서가 사이에 서 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기운이 책을 한 권 들고 서서 표지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내가 다가가자 그는 나를 보고 살짝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어요. 나는 목이 말랐어요. 그리고 동시에 서둘러 주변을 둘러봤어요. 혹시 누가 우리를 보는 건 아닐까, 혹시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어쩌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책방 안은 조용했고 주인 할아버지는 카운터 뒤에서 잠깐 눈을 붙이는 중이었죠. 나는 낮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나를 책장 옆으로 이끌며 자신이 들고 있던 책을 펼쳐 보였어요. 오래된 시집이었고 뒷면에는 누군가가 낙서처럼 여러 줄을 적어 놓았어요. 그 낙서 중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너를 기다리다가 봄이 지나갔어요. 다음 봄에도 또 기다릴게요. 나는 어쩐지 그 말이 우리 둘의 시간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그가 떠난 뒤로 많은 봄이 지났고 나는 그 봄마다 그를 떠올릴 때가 있었죠. 혹시라도 문득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한 적은 없지만 어딘가 마음 한켠에는 그리움 같은 게 남아 있었나 봐요. 기우는 내 표정을 살피더니 조용히 시집을 덮었어요. 그리고 작게 말했어요. 고맙다고요. 뭐가 고맙냐고 물으려 했지만 그는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마치 말해버리면 부서져버릴 무언가를 지키려는 사람처럼요. 그렇게 책방을 나와 길을 함께 걸었어요. 집 쪽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멀리서 현석 씨가 차를 몰고 오는 게 보였어요.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라도 이 장면을 보게 된다면 현석 씨가 어떤 생각을 할까? 나는 순간적으로 기운을 벽 쪽으로 밀었어요. 그도 내 당황스러운 표정을 보고는 얼른 몸을 숨겼어요. 현석 씨 차가 가까워지는데 나는 괜히 길가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보는 척했어요. 다행히 현석 씨는 멀리 보이지 않는지 그냥 지나갔어요. 그 순간 내 안에 이상한 죄책감과 서글픔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어요. 왜 내가 이렇게까지 숨어야 하는 걸까?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그가 나타나서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 걸까? 이런 복잡한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기운을 돌아보니 그 역시 허탈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우리 조금 치졸해 보이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 어깨 위에 살짝 손을 올렸어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의 손길은 따뜻했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이 내겐 좀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 손을 떼어내지 못하는 나 자신이 싫고 동시에 그의 온기가 반갑기도 했어요.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마당에 나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달빛 아래 마당 한가운데 심어둔 벚나무가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미 대부분의 꽃잎이 떨어졌지만 아직 몇 송이는 붙어 있었어요. 그 모습이 꼭 내 마음 같았어요. 끝까지 가지 못한 꽃, 완전히 지지도 못하고 붙어 있는 그 모습 말이에요. 나도 이 모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슬쩍 흔들리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렸어요. 다음 주 예식장 최종 상담이 잡혀 있다고 알려주는 일정 알람이었어요. 정신이 아찔해졌어요. 이대로라면 나는 결혼식을 올릴 것이고 그와 함께 살며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나갈 거예요. 그게 틀린 선택이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나는 현석 씨와의 삶에서 분명 편안함을 얻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토록 가슴이 무겁고 허전할까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기운을 향한 미련이 사라지지 않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며칠 뒤 우리는 드레스 가봉을 하러 시내에 있는 작은 웨딩숍에 들렀어요. 현석 씨가 예약해둔 곳이었는데 원장님이 제 나이나 체형에 맞춰 단아하고 우아한 드레스를 추천해줬어요. 나는 시스루 레이스가 살짝 들어간 깔끔한 드레스를 골랐고 헤어를 고정한 뒤 거울을 보는데 눈물이 조금 날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모습인지 아니면 단지 나이가 들었고 남들처럼 흘러가는 삶을 선택한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문득 기운이 지난번에 나에게 쥐어줬던 메모가 생각났어요.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요? 라는 그 한 줄 말이에요. 드레스를 입은 채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는데 그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내 대답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였어요. 드레스를 골라주는 현석 씨의 표정은 밝았고 그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미안한 마음이 더욱 커졌어요. 그러면서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아쉬움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웨딩숍에서 나온 뒤 현석 씨는 업무 전화가 와서 급히 처리해야 한다며 먼저 집으로 갔어요. 나는 혼자 남아 시내를 좀 더 돌아볼 생각이었어요. 멍하니 길을 걷다가 우연히 작은 사진관을 발견했어요. 쇼윈도에 걸린 옛 흑백 사진들이 눈에 띄었고 그 안에는 학교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 같은 게 있었는데 그중 누군가가 아주 익숙하게 보였어요.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기훈이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졸업사진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 어딘가 희미하게나마 내 얼굴도 있었어요. 정말 오래전 사진이었죠. 아마 학교 측이 단체로 맡겼던 사진을 보관해둔 것 같았어요. 순간 내 숨이 막힐 듯이 두근거렸어요. 우리는 이렇게 같은 곳에서 시간을 담았는데 너무 긴 세월 동안 서로를 잃고 살았구나 싶었어요. 마치 우연이 아닌 운명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저 사진이 지금 내게 어떤 말을 건네는지 애써 외면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나는 순간 고개를 돌려버리고 말았어요. 이걸 직면하면 내 인생 계획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까봐 두려웠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보니 현석 씨가 부재 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다고 내 휴대폰을 건네줬어요. 확인해 보니 어머니였어요. 나는 서둘러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는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느냐, 괜한 신경은 쓰지 말라 하시면서도 목소리에 어느 정도 걱정이 묻어나왔어요. 내가 한 번 결혼에 실패했다는 사실, 그 상처가 크다는 걸 어머니도 잘 알고 계셨죠. 이번 결혼만큼은 무사히 잘 치르고 외롭지 않은 노년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이라는 걸 알기에 나도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런데 전화 마지막에 어머니가 갑자기 물으셨어요. 정말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게 내가 바라는 삶 맞니? 라고요. 이유 없이 물은 건 아니겠죠. 어머니도 어쩌면 내 목소리 속에서 불안함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나는 황급히 대답했어요. 응, 나 행복해요. 그런데 스스로에게조차 설득력이 없는 대답이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너무 답답해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급히 겉옷만 걸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마당 너머 벚꽃은 이제 거의 다 졌고 바닥에 떨어진 꽃잎들이 군데군데 흩어져 있었어요. 빗자루로 쓸어내지 않은 흔적이 남아 있었죠. 나는 터벅터벅 대문 밖으로 걸어나가 골목을 따라 걸었어요. 달빛 아래 조용한 시골길을 걷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조용히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돌아보니 기훈이었어요. 마치 내가 이렇게 나오기를 기다린 것처럼 혹은 우연처럼 우리는 다시 마주쳤어요.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맺혀 있었어요. 나는 선뜻 아무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다고요. 내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게 정말 괴롭다고요. 그런데도 떠나지 못하는 자신이 싫다고 했어요.
나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떠나지 않는 건 나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왜 이제야 온 거예요? 왜 그때 말 한마디 없이 떠난 거예요? 난 얼마나 오랜 시간 당신을 원망하며 살았는지 아냐고요. 내 목소리는 떨렸고 울컥하는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숨이 막혔어요. 기우는 멍하니 나를 보다가 조용히 내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의 품속에서 나는 소리내 울고 싶었어요. 10대 소녀처럼, 세상에서 제일 서러운 사람처럼. 하지만 그렇게 울 수는 없었어요. 현석 씨와 함께 사는 집이 바로 뒤에 있고 혹시라도 누군가 볼까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어요. 나는 기훈의 품에서 살짝 벗어나며 힘겹게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이런 식으로 서로 상처 주면 안 되잖아요. 기훈은 그저 알아요 라고 속삭였어요. 알아요 하지만 어떡하죠. 그날 이후 며칠간 나는 기훈을 만나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피했죠. 다시 한번 뒷산을 오르거나 책방에 들르거나 하면 마주칠까봐 두려웠어요. 결혼식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할 일도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현석 씨와 함께 예식장에 서류를 제출하고 신혼여행지 알아보고 친지들에게 청첩장을 돌리는 작업을 서둘러야 했죠. 그런데 내 마음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밤마다 눈을 감으면 기훈의 눈빛이 떠오르고 벚꽃길을 함께 걸었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요. 마치 끝나지 않은 계절처럼 내 머릿속에서 봄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설령 눈앞의 벚꽃이 모두 떨어져 버린다고 해도 내 마음속 계절은 도무지 끝날 기미가 없었죠. 결국 나는 견디지 못하고 한밤중에 슬리퍼를 질질 끌고 책방 쪽으로 달려갔어요. 문이 닫혀 있을 걸 알면서도 그냥 그 길로 가야 할 것 같았어요. 어두운 골목길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깔려 있었고 책방의 셔터는 내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셔터 옆에 작은 조그만 의자가 놓여 있고 거기에 기훈이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어둠 속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죠.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도 내가 오길 기다렸던 걸까? 아니면 그저 여기에 머무르고 있었던 걸까? 그 순간 말없이 눈이 마주쳤어요. 기훈은 미세하게 웃었어요. 나는 정말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복잡했어요. 입을 열어야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결국 내가 먼저 한마디를 꺼냈어요. 어쩌면 우린 이번 생에서 인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계속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다는 건 정말 어쩔 수 없는 걸까요? 기훈은 눈을 감았다 뜨면서 나지막하게 대답했어요.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그날 너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못했다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늘 마음에 빚진 느낌으로 살았다고요. 이젠 그 빚을 갚고 싶다고, 아니 사실 갚을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냥 너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고요. 나는 그의 말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깜깜한 밤에 책방 앞 그 의자에 나와 그가 앉아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편안했어요. 밤 공기가 조금 차가웠지만 그 순간만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된 상처에 연고를 바르는 것처럼, 얇은 거즈를 덧대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는 불현듯 현석 씨가 떠올랐어요. 그 사람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결국 이건 내 감정의 문제고 내 미련의 문제인데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죄를 짓는 기분이 드는 걸까? 나는 도무지 답을 찾지 못하고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어요.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날 이후로도 며칠간 나는 결혼 준비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예식장 일정도 확정 짓고 청첩장도 우편으로 보냈어요.
현석 씨는 내게 줄 반지를 다시 한번 손봐야겠다며 귀금속점에 맡겼고 드레스와 메이크업 리허설이 끝났다는 소식을 알려줬어요. 모든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지만 내 마음만은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이런 모습이 들킬까봐 현석 씨 앞에서 애써 웃어 보였지만 날카롭게 날 세운 내 마음은 쉽게 달래지지 않았어요. 결국 결혼식 일주일 전 나는 큰 결심을 했어요. 기훈을 제대로 만나서 우리의 이야기를 끝맺거나 계속하거나 어떤 결론이라도 내야 한다고요. 이대로 아무 정리 없이 결혼식을 올리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 후회가 어느 쪽을 향할지는 몰라도 지금처럼 애매하게 흔들리는 건 내 성격상 못 견딜 일이었어요. 나는 약속 장소로 순천역 앞 벤치를 잡았어요. 고등학교 졸업식 날 그를 기다렸던 바로 그 벤치였어요. 이번에는 그가 오지 않을까봐 불안했어요. 혹은 너무 늦게 오면 어쩌나 또 한 번 허탈감을 느끼게 되면 어떡하나. 하지만 그 불안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약속 시간보다 훨씬 이른 시각에 기훈이 먼저 벤치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나는 마치 데뷔 무대를 앞둔 신인 가수처럼 심장이 뛰었어요. 벤치에 가까워질수록 그가 내게 시선을 돌렸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만약 내가 이 결혼을 멈춘다면 당신 책임질 수 있어요? 너무 직접적인 질문이었지만 결국 내가 궁금한 건 그거였어요. 기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는 이어서 말했어요. 이건 그냥 내 감정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너의 인생, 또 현석이라는 사람의 인생도 걸린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더 무서워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널 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에 뒷목이 저릿하게 시려왔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큰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생각했어요. 첫 결혼 때도 사실 어느 정도 충동이 있었고, 이혼 때도 더는 못 견디겠다는 생각 하나로 결정을 내렸죠. 하지만 이번만큼 마음 한가운데서 뜨겁게 타오르면서도 동시에 무섭게 손을 떨게 만드는 선택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현석 씨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막막했고, 우리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그저 미안할 뿐이었어요. 그런데도 나는 내 마음이 기훈 쪽으로 기울어지는 걸 막지 못했어요. 아마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차가운 벤치에 조용히 앉아 기훈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속삭였어요. 며칠만 시간 좀 줘요. 나도 아직 이 마음이 진짜인지 과거의 미련인지 혼란스러워요. 결혼식이 아주 가까워졌지만 나 그냥 이렇게 못 가겠어요. 기훈은 내 손을 가만히 감싸며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자기가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냐고. 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너무 복잡하고 불안했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살면서 처음으로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감정에 충실해야겠다고 느꼈거든요. 우리가 벤치에서 일어났을 때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기차역 건물에 불이 하나둘 들어오고 역 앞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로 소란스러워지고 있었어요. 나는 기훈을 잠깐 바라봤어요. 저녁 노을 속 그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엿보였지만 그의 눈동자는 우리가 17이던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순수함 같은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진심이 전해지는 눈빛이었죠. 이대로라면 결혼식 날이 되기 전에 나는 현석 씨에게 전부 말해야 해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짓으로 예식을 올리고 평생 속죄하듯 살아가는 건 내 성격상 도저히 못할 일이니까요. 그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도 길게 느껴졌어요. 현석 씨가 나를 반갑게 맞아줄 걸 알면서도 문 안쪽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는 숨이 막힐 것만 같았어요.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하고 왔는지, 어떤 결심을 품었는지
그가 알 리 없었죠.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말할 거니까요.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고 싶지 않아요. 결혼은 인생을 묶는 일이잖아요. 묶인 채로 움직일 수 없다면 그건 삶이 아니라 감옥일 테니까요. 새벽까지 뜬 눈으로 고민한 끝에 난 결심했어요. 내일 현석 씨를 마주하고 솔직히 말하자고요. 그가 어떻게 반응할진 모르겠어요. 나를 원망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혹은 체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걸 감수하더라도 나는 내 마음을 숨길 수 없어요. 기운과 다시 이어지고 싶은 마음인지 아니면 그냥 과거를 털어내고 싶은 것인지 사실 나조차 아직 명확히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처럼 두 사람 사이에 서서 머뭇거리는 건 더 이상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절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내 마음이 더 무너지기 전에 나는 결단을 내려야 해요. 그렇게 3부의 계절이 끝나가요. 벚꽃이 다 져버려서 길 위에는 핑크빛 잔해만 가득하고 나는 그 길을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머릿속으로는 수없이 많은 시나리오가 떠올라요. 현석 씨가 상처받는 모습, 기운이 끝내 떠나버리는 모습, 그 사이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내 모습.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모두가 이해해줄 수 있는 기적 같은 결말도 있지 않을까 기대해보기도 해요. 인생은 어차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몇 번이고 배웠지만 이번만큼은 어떻게든 내 의지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결국 이 선택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끝나지 않은 계절처럼 내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꽃잎이 다 떨어지듯 언젠가는 결정을 내려야겠죠. 그리고 그 결정의 무게를 안고 다음 봄을 맞이해야 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아픈 봄인 것만은 분명해요. 결정은 아주 작은 떨림에서 시작되었어요. 새벽 4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한참을 천장을 바라보았죠. 내일이면 결혼식 날짜를 확정 지으러 서울로 올라가야 했어요. 이미 양가에 다 알렸고 호텔 웨딩홀이 예약돼 있었고 청첩장도 지인들에게 보내졌고 스튜디오 촬영도 마쳤어요. 사진 속 우리는 웃고 있었죠. 억지스럽지 않았어요.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랑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떠올리는 얼굴은 현석 씨가 아닌 기훈이었으니까요. 그건 어쩌면 과거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감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흔드는 현재 진행형의 감정이었어요. 더는 외면할 수 없었죠. 마침내 말해야 할 때였어요. 아침에 일어나 거실에 나갔을 때 현석 씨는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늘 그렇듯 반듯한 셔츠, 흐트러짐 없는 태도, 따뜻한 눈빛. 그는 나를 보고 미소 지었고 나는 그 미소에 죄책감을 느꼈어요. 당신, 오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우리 마당에서 얘기 좀 해요.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고 그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람이 조금 불었고 벚꽃은 거의 다 떨어진 마당 끝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잠시 말이 없었어요. 나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몇 번이나 입술을 적셨어요. 결국 나는 말했어요. 나 한 사람을 다시 만났어요. 오래전에 끝난 줄 알았던 감정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을 보고부터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자꾸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하게 된 거냐고 묻는 현석 씨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담담했어요. 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어요. 사랑인지 미련인지 나도 아직 확신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당신과 결혼을 한다는 게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요. 현석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일어나 마당을 서성이다가
다시 내 앞에 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알았어요. 요 며칠 당신 눈빛이 달라졌더라고요. 나를 바라볼 때 뭔가 멀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사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길 바랐어요. 당신이 한 번 더 상처받는 것도 싫고, 나도 나름대로 진심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차라리 속이지 않은 게 나한테는 더 나아요. 그 순간 나는 울어버릴 뻔했어요. 이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감정을 앞세워 분노하기보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애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더 미안했어요. 그런 사람을 속이고 있었던 지난 며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현석 씨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고 나는 마당에 그대로 앉아 바닥에 떨어진 벚꽃잎을 손끝으로 만지작거렸어요. 내 안의 계절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어요. 그날 오후 나는 기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벚꽃이 거의 진 길을 다시 걸으며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그는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알겠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을 처음 다시 봤을 때 모든 게 흔들렸어요. 내가 쌓아온 평온한 삶이 무너질 것 같아서 두려웠어요. 그런데도 그 눈빛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고 그 말들 속에 담긴 시간이 너무 깊었어요. 나 당신을 원망하면서도 잊지 못했나 봐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흔들려요. 하지만 나 아직 정답을 몰라요. 당신한테 간다고 해서 행복하다는 보장도 없고 상처를 주지 않을 자신도 없어요. 기훈은 내 손을 조용히 잡았어요. 괜찮다고, 우리 지금처럼 천천히 다시 시작해도 된다고 말했어요. 그는 급하지 않았어요. 모든 걸 당장 정하자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내 옆에 있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이 참 따뜻했어요. 나는 그 말에 기댈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 후 나는 서울에 올라가 예식장에 직접 찾아가 예약을 취소했어요. 위약금이 만만치 않았지만 후회하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더 큰 이득이라고 생각했어요. 양가 부모님께도 직접 전화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처음엔 말을 잇지 못하시다가 한참 뒤 작게 말하셨어요. 그래,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우리가 뭐라 하겠니? 나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지도 못한 채 눈물을 참았어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미안했지만 이 선택이 결국 모두를 위한 것이길 바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인생을 진짜로 살아가는 길이길 바랐어요. 순천으로 돌아온 나는 기훈과 다시 벚꽃길을 걸었어요. 이제 꽃은 다 졌고 나뭇가지엔 연두빛 새잎이 돋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이 길 끝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어요. 상처가 또 남을 수도 있고 기대만큼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나는 거짓이 없는 감정 위에서 다시 걸음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이 봄이 가르쳐 줬어요. 어쩌면 사랑은 그렇게 다시 피는지도 몰라요. 진심이라는 토양 위에서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지금처럼요. 현석 씨에게 결혼을 취소하겠다는 말을 전한 날 나는 하루 종일 집안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멍했어요.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는 건 분명했지만 그 결정이 나를 어디로 데려다 줄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어요. 후련함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고 조용한 거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어요. 이런 불확실함 속에서 다시 누군가의 손을 잡아도 되는 걸까?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걸까? 끝없는 물음표가 머릿속에 둥둥 떠다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불안과 달리 슬픔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깊은 숨을 쉬듯 오래 참았던 울음을 토해낸 뒤의 고요함 같았죠. 내가 정말 원했던 건 거짓 없는 시간 속에서 숨 쉬는 거였어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
그저 나로서도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었던 거였죠. 며칠 후 기훈과 다시 만났어요. 우리는 예전처럼 개울가로 이어지는 벚꽃길을 걷진 않았어요. 벚꽃은 이미 다 졌고 길 위엔 연두빛 어린 잎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봄의 끝자락, 그 틈새로 스며든 햇살이 조금 눈부셨어요. 나는 길가에 핀 민들레 씨앗을 손끝으로 털어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 이제 어떤 결정을 했는지 말했어요. 결혼은 하지 않기로 했고 현석 씨에게도 다 설명했다고요. 기훈은 말없이 내 옆을 걸었어요. 말이 없다는 건 때때로 많은 걸 말해주는 거죠. 그의 걸음이 내 걸음과 같은 속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는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차를 시켜놓고 유리창 너머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바라봤어요. 기훈은 조용히 컵을 들며 말했어요. 고맙다고요.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어 말했어요. 나 사실 여전히 무섭다고요. 내가 언젠가 다시 나를 떠날까봐, 지금의 선택이 실수였다고 후회할까봐, 그게 제일 무섭다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도 나처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도 내 손을 잡기까지 얼마나 마음을 헤아렸을지 그제야 느껴졌어요. 나는 말했어요. 나도 무서워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나 지금 당신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렇게 말과 말 사이의 틈을 채워가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일상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기훈은 출판사 일을 원격으로 도와주는 프리랜서 에디터로 일하고 있었고, 나는 마을 복지관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도서 정리 봉사를 나가기로 했어요. 함께 하루를 보내진 않아도 저녁 무렵이 되면 서로의 하루를 묻는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마을 끝까지 걸어가 함께 커피를 마시기도 했어요. 이상하게도 그런 평범한 일상이 참 오랜만처럼 느껴졌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꼭 거창한 고백이나 격정적인 순간만 있는 게 아니란 걸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그냥 그 사람과 같은 속도로 걸을 수 있다는 것,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꽉 차 있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조용하게만 흘러가지 않죠. 어느 날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길 낯익은 차가 집 앞에 서 있었어요. 번호판을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전 남편 태섭 씨였어요. 이혼한 지 7년 그 이후로 연락 한 번 없던 그 사람이 지금 내 집 앞에 서 있었어요. 나는 한 걸음도 다가갈 수 없었어요. 마당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은 예전 그대로였지만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도 나를 보더니 잠깐 당황한 듯 웃었어요. 나 이 근처에 잠깐 볼 일 있어 들른 김에 너 있다는 얘기 듣고 그냥 잠깐 얼굴 보고 갈까 해서. 그 말 너무 어색했어요. 나는 무슨 일로 왔는지 묻지도 않고 그저 서 있었어요. 그가 마당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서자 본능처럼 몸이 굳었어요. 그건 무서움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그와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는 집안을 힐끔 둘러보며 말했어요. 뭐, 괜찮아 보인다. 다시 잘 지내는 것 같네. 나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그가 물었어요. 혹시 다시 누굴 만나는 건 아니지?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이건 묻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는 말했어요. 그래, 누군가 있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래, 내가 잘 살면 됐지 뭐.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은 어딘가 씁쓸했어요. 나는 그가 떠나기를 바랐고 다행히도 그는 더 머물지 않고 차에 올라탔어요. 떠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나 이제 진짜로 끝났구나. 과거와는. 그걸 확인시켜준 사람이 기훈이라는 것도요.
그날 저녁 나는 기훈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처음엔 말없이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전 남편을 다시 만난 게 불편했을까봐 조심스러워했지만 나는 오히려 홀가분했다고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미련도 원망도 남지 않았다고요. 그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 인생의 동반자는. 그걸 깨닫게 된 거였어요. 기훈은 내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너무 늦지 않았을까 생각한 적 많았는데 오늘 너를 보니까 이제는 늦은 게 아니었구나 싶다고요. 나는 그 말이 고마워서 그냥 그의 어깨에 조용히 기대었어요.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조용한 밤이 우리를 감싸 안았어요. 언젠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마음을 기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랑은 끝난 줄 알았고 그저 버티는 삶을 살아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다시 사랑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사랑할 수 있다면 그건 아마 용서와 용기의 끝에서 시작된 일일 거예요. 이젠 꽃이 피지 않아도 그 사람과 함께라면 봄은 다시 올 수 있다는 걸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나는 이 계절을, 이 순간을 온전히 내 마음에 새기고 싶었어요.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기적이 있다는 걸 내 인생이 증명해 준 것 같았어요. 기훈과 함께 걷는 길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어요. 말이 없어도 편안했고 눈을 마주치지 않아도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그 조용함 사이에 잔잔하게 스며드는 불안이 있었어요. 아주 작고 미세해서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한 그림자가 되어 따라다녔어요. 전 남편 태섭이 다시 나타난 이후였죠. 그날 집 앞에서 그를 보고 난 이후로 며칠간 아무 소식이 없다가 다시 한번 그의 흔적이 내 일상에 들어왔어요. 이번엔 문자였어요. 다짜고짜 잘 지내냐는 짧은 안부 인사와 함께 예전 사진이 첨부돼 있었어요. 결혼식 날 찍은 함께 웃고 있던 사진이었죠. 나는 휴대폰을 덮었어요. 그 장면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아요. 하지만 기분이 나빴어요. 이미 끝난 관계에 기대어 뭔가를 다시 엮으려는 건 정리된 마음에 흙탕물을 끼얹는 일이니까요. 문제는 그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복지관 앞에서 우연을 가장한 만남도 있었고 마트에서 장을 보는 날에도 마치 일부러 맞춰온 것처럼 나타났어요. 그는 자꾸 말을 걸었고 나는 최대한 피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마주할수록 내 마음 어딘가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올라왔어요. 나는 이미 그의 삶과 완전히 선을 그었고 더 이상 아무 감정도 없다고 믿었는데 과거라는 이름은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기훈에게 이런 일을 말하는 것도 망설여졌어요. 그가 괜한 걱정을 하게 될까봐, 괜히 과거의 흔적에 흔들리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겁났어요. 그래서 며칠간은 혼자 끙끙 앓았죠. 그러다 어느 날 기훈이 먼저 물어봤어요. 무슨 일 있어요? 요즘 표정이 자주 흐려지는 것 같아서요. 나는 그 말에 그만 울컥하고 말았어요. 말하지 못한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태섭이 다시 나타났다고, 자꾸 내 앞에 나타나고, 과거를 들추려 한다고, 난 정말 아무 감정도 없는데, 그 사람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내 손이 덜덜 떨렸어요. 기훈은 조용히 내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당신을 믿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표정을 짓든, 나는 당신이 나를 바라보는 지금 이 눈빛을 믿어요. 기훈의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울고 말았어요. 말없이 내 손을 꽉 잡아주고 내 말에 판단도 하지 않고 그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람. 내가 두려워하던 건 사실 태섭이 아니라 기훈이 나를 오해할까 봐였던 걸지도 몰라요. 내가 지닌 과거가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현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두려웠어요. 그날 밤 기훈은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며 말했어요.
혹시라도 그 사람이 또 나타나면 꼭 말해달라고요. 혼자 견디지 말고 함께 하자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야 안심이 됐어요.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이란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과거의 무게를 나 혼자 지지 않아도 되고 내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날 태섭은 내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선을 넘었어요. 복지관 게시판에 내가 과거에 어떤 결혼을 했고 어떤 이혼을 겪었는지를 묘하게 비틀어 적은 쪽지를 붙여놓은 거예요. 누구의 글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문장의 문체나 표현 내용들을 보면 누가 봐도 태섭이었어요. 그걸 본 순간 나는 너무도 당황했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번엔 내가 그를 찾아갔어요. 그는 마을 근처의 작은 식당에 앉아 있었어요. 예전에도 자주 가던 곳이었죠. 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그만해요. 왜 이러는 거예요? 이미 끝난 관계잖아요. 나는 이제 다시 당신 인생에 발을 들릴 생각 없어요. 당신도 그만해요. 그는 억울한 듯한 얼굴로 웃었어요. 너 나한테 너무 쉽게 돌아섰잖아. 그게 아직도 자존심 상하더라고. 너 아직 나한테 감정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그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일부러 날 무시하는 거야? 나는 그 말에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나 지금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당신이 뭐라고 해도 이제 나를 흔들 수 없어요. 나 약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더는 당신이 날 부끄럽게 만들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말이 없었어요. 무언가 꿰뚫린 듯한 표정을 지었고 나는 그 상태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날 이후 그는 마을에서 조용히 사라졌다고 해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나는 기훈을 불렀어요. 저녁 노을이 지는 마당에 앉아 조용히 그에게 말했어요. 나 당신 옆에 있을게요. 진심이에요. 그동안 흔들려서 미안해요. 무서웠어요. 과거가 다시 날 삼킬까봐. 내가 누구한테도 온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느낄까봐.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요. 나도 사랑받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기훈은 말없이 내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긴 대화 없이 그저 바람 부는 저녁 속에서 서로의 온기를 느꼈어요. 마치 여름으로 가기 전 봄의 끝자락에 잠시 머무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서로를 품고 있었어요. 잊힌 이름이 다시 불릴 때 그것이 상처가 아닌 용서로 끝날 수 있다면 사람은 다시 사랑할 수 있어요. 나는 그걸 내 인생으로 배우고 있었어요. 우리는 드디어 한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기훈이 짐을 들고 내가 지내던 집으로 들어오는 방식이었어요. 이사라고 부르기엔 조금 조용했고 동거라고 부르기엔 뭔가 더 다정했죠. 아무런 행사도 없이 그저 오후 햇살 좋은 날 기훈이 가지고 있던 책박스 3개와 낡은 의자 하나 그리고 자그마한 커피포트를 들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내 신발장 옆에 자신의 슬리퍼를 놓았고 욕실 수건 칸에 새로 접은 수건 2장을 넣었어요. 우리가 함께 살기 시작한 건 그렇게 아주 단순하고 조용했어요. 벚꽃은 이미 진 지 오래고 계절은 초여름으로 넘어가는 문턱에 있었어요. 아침엔 더워지고 저녁엔 창문을 열어놓아야 했죠. 창틀 사이로 들어오는 풀벌레 소리를 듣다 보면 문득 이 공간이 우리 둘의 것이 되었다는 실감이 들기도 했어요. 처음 며칠은 모든 게 낯설지만 설렘으로 덮였어요. 같이 밥을 해먹고 함께 장을 보고 저녁에 둘이 나란히 앉아 TV를 보는 것조차 오랜 연인 같았어요. 기훈은 생각보다 생활력이 있었고 나는 그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는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말없이 밖에 내다버렸고 나는 그에게 아침마다 커피를 내렸어요. 서로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게 전혀 귀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자 그 작은 틈이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기우는 책을 읽다 조명을 끄지 않았고 나는 그 불빛에 예민하게 잠에서 깨곤 했어요. 나는 저녁 설거지를 바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지만 그는 여유 있게 다음 날 아침에 해도 된다는 사람이었죠. 나는 냉장고 안에 재료를 종류별로 정리해두는 편이었고 그는 마트 봉지째로 통째로 넣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런 사소한 것들이 처음엔 웃음이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눈치였어요. 어느 날 밤 기훈이 출판사 교정 마감을 해야 한다며 거실에 앉아 새벽까지 자판을 두드렸어요. 나는 안방에서 잠을 청하려 했지만 키보드 소리에 자꾸 깼어요. 불을 꺼달라는 말을 입안까지 올렸다가 그냥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 거고 내가 참으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참음이 반복되면서 마음속에 작은 피로가 쌓였어요. 어느 순간 기훈이 설거지를 미룬 걸 보면서 혼잣말처럼 내뱉었어요. 매번 이렇게 내가 다 해야 돼? 그 말은 칼날처럼 기훈에게 닿았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일어나 싱크대로 갔어요. 그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서운했어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같이 살기로 한 건 사랑해서였는데 왜 이제는 내 몫이 늘어난 기분이 드는 걸까? 하지만 정작 입 밖으로 나온 건 그거였어요. 그냥 내가 예민한가 봐요. 미안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어딘가 멀어져 있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며칠간 조금 어색했어요.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작은 말에도 웃지 않았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한 그 기운이에요. 그런데 왜 같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지는 걸까? 함께 있다는 건 무언가를 나누는 일인데 점점 나 혼자 짊어지는 일로 바뀌는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배려한다고 말하면서도 점점 자기만의 방식에 익숙해졌어요. 기우는 책 사이에 커피잔을 그대로 올려두었고 나는 그걸 치우면서 속으로 불평했어요. 그는 밤늦게까지 음악을 들었고 나는 그 소리에 잠을 설쳤어요. 그러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다칠 것 같았고 말하지 않으면 상할 것 같았죠. 그렇게 조심스러운 시간들이 쌓이던 어느 날 작은 사건이 터졌어요. 그날은 비가 많이 오는 저녁이었고 나는 퇴근길에 우산을 잃어버려 흠뻑 젖은 채 돌아왔어요. 기우는 그 시간에도 책상에 앉아 원고를 보고 있었어요. 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그는 뒤늦게 일어나 수건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작은 행동조차 늦었다고 느꼈어요. 내가 힘든 하루를 보냈다는 건 젖은 옷을 보면 알 수 있는 일인데 왜 먼저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스치자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나 혼자 사는 거나 당신이랑 사는 거나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기우는 멈췄고 우리는 처음으로 소리를 높였어요. 그는 말했어요. 나도 사람이고 나도 지쳐요. 항상 당신 눈치만 보는 것도 벅차요. 나는 더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그럼 왜 같이 살자고 했어요? 왜 내 일상에 들어왔어요? 그냥 혼자 살게 내버려 두지. 그날 밤 우리는 각자 다른 방에서 잤어요. 처음으로. 같이 살기 시작한 이후로 처음으로 서로의 등을 돌렸어요. 새벽에 일어나 거실로 나갔을 때 기우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눈은 충혈돼 있었고 손엔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당신이랑 같이 살면 더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매일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요. 나도 말했어요. 나도요. 나도 우리가 왜 이렇게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이 이렇게 빠르게 익숙해질 줄은 몰랐어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서로를 사랑하는데
같은 공간 안에서 자꾸 다치고 있었어요. 그러다 기훈이 말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잠시 떨어져서 각자의 리듬을 돌아보고 다시 만나는 거예요. 나는 눈을 감았어요.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말이 이별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둘 다 지금 서로를 위해 지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말했어요. 그래요. 잠시 거리 두자고요. 사랑하니까 더 상하지 않으려면. 며칠 후 기훈은 조용히 짐을 정리했어요. 모든 걸 다 가져간 건 아니었어요. 칫솔 하나, 머그컵 하나, 그리고 마당에 놓아둔 의자 하나는 그대로였어요. 그는 문을 나서기 전 내게 말했어요. 이건 도망이 아니에요. 우리 다시 만나기 위해서 조금 멀어지는 거예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참을 수 있었어요. 그만큼 마음이 단단해진 건지도 모르겠어요. 기훈이 문을 닫고 나간 후 나는 혼자 앉아있던 그 의자에 조용히 몸을 기대었어요. 마당 너머에서 바람이 불었고 아직 연두빛 잎사귀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 계절이 끝나갈 무렵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아니,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사랑은 같은 집에서 같은 온도를 나눌 수 있는 걸까? 그 물음표를 가슴에 품은 채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우리는 잠시 멀어졌어요. 함께 살던 집에서 기훈이 나간 이후 거실은 유독 넓어 보였고 침대 한쪽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진다는 건 슬픈 말이에요. 함께 있었던 시간을 하나씩 지워내야 가능한 일이니까요. 그가 없던 첫날 밤 나는 마당에 나가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오고 나뭇가지가 서로 스치는 소리가 마치 기훈의 목소리처럼 느껴졌어요. 괜히 착각이 들어서 고개를 흔들고 들어왔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나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그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잘 지내요? 오늘 날씨 좋네요. 복지관에서 아이들이 시끌시끌했어요. 그런 평범한 이야기들. 기훈은 그에 꼭 한 줄씩 답을 보냈어요. 나도 잘 지내요.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아요. 밥 꼭 챙겨 먹어요. 서로의 안부를 묻는 짧은 글이 그 사람의 숨결처럼 내 하루에 녹아들었어요. 우리는 다시 연인이었지만 다시 동거인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거리를 두고 서로를 바라보는 관계가 오히려 더 편했어요. 나는 그동안 내가 얼마나 타인의 습관에 예민한 사람이었는지, 또 나 스스로가 얼마나 고집스러운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기훈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너무 오랜 시간 혼자 살아온 사람들이 한 지붕 아래에서 서로를 마주하는 건 사랑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엔 서두르지 않기로 했어요. 기훈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다시 같이 살자는 말을 쉽게 꺼내진 않을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건 결국 똑같은 결과를 부를 테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좋았어요. 우리는 이제 겨우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고요하게만 흐르지 않았어요. 마을 책방 앞에서 우연히, 아니, 어쩌면 의도적인 타이밍으로 그녀를 처음 봤어요. 기훈의 예전 연인이자 서울에서 그와 함께 출판 일을 했던 사람. 이름은 지연이라고 했어요. 키가 크고 말수가 적은 처음부터 뭔가 단단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먼저 나를 알아봤고 자연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실례지만 혹시 정미 씨 맞죠? 저는 기훈 씨랑 일했던 사람인데요. 서울에서요. 그렇게 인사를 하더니 근처 카페에서 차 한잔 하자고 했어요.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뭔가 묘하게 궁금했어요. 그녀가 어떤 눈으로 나를 보고 있는지도 알고 싶었고
그녀의 입에서 기훈의 이름이 어떻게 불리는지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주 앉았죠. 그녀는 생각보다 솔직했어요. 나 아직 기훈 씨한테 마음이 조금 남아있어요. 서울에 있을 때 많이 아팠거든요. 정미 씨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모르는 기훈의 시간, 내가 알지 못했던 기훈의 외로움,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누군가의 감정. 아무리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 해도 누군가의 마음이 아직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다는 걸 듣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나는 애써 웃었어요. 그 사람은 지금 내 사람이에요. 내 옆에 있어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내 숨결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속으로 되뇌었지만 마음 한켠은 흔들렸어요. 지연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존재감을 남기고 서울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나와 기훈 사이에 다시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어요. 나는 며칠을 혼자 고민했어요. 기훈에게 이 사실을 말할지 아니면 묻어둘지. 하지만 결국 나는 말했어요. 당신, 지연 씨가 여기 왔었어요. 나랑도 만났고요. 기훈은 잠시 놀라는 듯 했지만 곧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 몰랐어요. 그녀가 그렇게까지 마음 남겨두고 있는 줄은. 솔직히 말하면 나도 아직 정리 안 된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미안해요. 그 말이 나를 더 서글프게 만들었어요. 사랑은 지금 나한테 있어요. 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지우지 못한 과거를 솔직히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그날 밤 나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사랑은 독점이 아니라 공존이라는 걸. 과거와 현재가 함께 어깨를 부딪히며 살아가는 거라는 걸. 나도 기훈의 과거를 꺼낸 적 있잖아요. 태섭이 다시 나타났을 때처럼.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그를 품어야 할 차례겠죠. 다 지난 감정을 질투하지 말자고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았어요. 마음은 늘 먼저 아프고 나중에 이성에게 끌려가니까요. 며칠 후 기훈은 나를 불렀어요. 해질 무렵 마을 외곽에 있는 저수지 근처로. 그는 내가 도착하자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다시 같이 살아볼래요? 이번엔 서두르지 않고 규칙을 만들어가면서 같이 살되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고 생활을 맞추는 게 아니라 조율해보자고. 내가 다시 이 말을 꺼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그래도 또 한 번 용기 내보자고.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었고 저수지 물결이 잔잔하게 흔들렸어요. 그 위로 붉은 해가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서툴러도 괜찮아요. 이번엔 도망가지 않을게요. 기훈은 그 말에 웃었어요. 다시 그 미소를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사랑은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운 뒤에야 더 깊어지는지도 몰라요. 그 거리는 상처와 후회를 담고 있었지만 동시에 돌아올 길을 기억하게 해주는 지도 같았어요. 우리는 다시 걸어가고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 거리가 말해주는 것들이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기훈이 다시 집에 들어온 날은 흐리고 조용했어요. 별다른 인사도 특별한 말도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보고 짐 몇 개를 안방 구석에 내려놓았고 그는 익숙한 동작으로 슬리퍼를 벗어 현관 한켠에 정리했어요. 다시 시작한다는 건 그렇게 조용히 아주 천천히 오는 것이었어요. 설렘보다 조심스러움이 먼저였고 사랑보다 지켜야 할 균형이 중요했어요. 우리는 둘 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전처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서로의 리듬을 해치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아주 세세한 약속까지 나누었어요. 예를 들어 밤 11시 이후에는 각자 시간을 가지자거나 주방 청소는 번갈아가며
맞기로 하자거나 혹은 상대방이 혼자 있고 싶어 할 땐 침묵을 존중하자 그런 약속들. 말만 보면 마치 룸메이트의 규칙 같았지만 그건 우리가 서로를 아끼기 위해 만든 작은 배려의 방식이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잘 맞았어요. 기훈은 밤마다 무릎 담요를 덮고 책을 읽었고 나는 그 옆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우리는 꼭 같은 페이지를 넘기지 않아도 같은 호흡으로 앉아 있었어요. 작은 행복이었죠. 그러나 사람의 감정은 언제나 어디선가 틈을 만들어요. 특히 사랑이 깊어질수록 감춰두고 싶던 그림자가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날도 그랬어요. 기훈이 오랜만에 서울에 다녀온 날 나는 그가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말수는 줄었고 눈빛은 어딘가 멍했어요. 물어봐도 그냥 피곤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가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며칠 뒤 우연히 그의 서랍 속에서 본 편지 한 통이 시작이었어요. 누가 보낸 건지는 쓰여 있지 않았지만 손글씨는 여성의 것이었고 내용은 짧았어요.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나는 알아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돼요. 다만 미안하다는 말은 듣고 싶었어요. 나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숨이 가빠졌고 마음속 어딘가에 찬물이 끼얹어진 느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기훈이 나에게 이 편지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아무리 과거라 해도 지금 함께 사는 나에겐 말해줬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었죠. 그날 밤 나는 조용히 물었어요. 이 편지 누구예요? 그는 잠시 놀라는 얼굴을 하더니 이내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사실 너에게 말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지연, 그 사람 우리가 헤어지고 나서 잠깐 같이 살았었어요. 결혼은 아니었지만 거의 그렇게 살았고 상처도 많이 주고받았어요. 내가 떠난 것도 그 사람이 힘들어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나는 그 순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더 무서웠어요. 왜 이제야 말했냐는 질문도, 나를 바보로 만든 기분도 모두 입안에서만 맴돌았어요. 내가 한참을 말없이 있자 기훈이 덧붙였어요. 너한테 말하면 지금 우리가 다시 시작한 게 무너질까봐 겁났어요. 나는 말했어요. 그래서 숨겼어요? 나는 무너지는 게 무서워서 정직함을 포기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못 살아요. 그 말은 우리 둘 모두에게 날카롭게 꽂혔어요. 기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도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날 밤은 여름이었지만 창밖의 바람은 이상하게 싸늘했어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고 아무리 몸을 말아도 안심이 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기훈은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내가 거실에 나가자 그는 조용히 컵을 내밀었어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말했어요. 나도 용기가 부족했어요. 그 사람이 아니라 내 과거의 찌꺼기들을 너한테 보이기가 싫었어요. 왜냐면 넌 내 인생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이니까.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췄어요. 사랑이란 게 꼭 깨끗해야 하는 걸까? 서로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는 순간에야 비로소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게 아닐까? 나도 과거가 있고 나도 실수가 있었는데 왜 이 사람의 과거만 받아들이기 힘든 걸까? 나는 말했어요. 나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실망인지 아니면 관계를 흔드는 감정인지. 하지만 지금 당장 떠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냥 나도 조금 시간 주세요. 우리는 그날 이후 조금 조심스러워졌어요. 말의 톤도, 눈빛도, 손끝에 닿는 거리도 아주 미세하게 달라졌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놓고 싶지 않았어요. 끝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더 섬세해지고 관계는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해요. 사랑이란 결국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일이고
때로는 실망을 품고도 함께 가는 일이에요. 기훈과 나는 지금 그 끝을 마주보고 있어요. 이 끝이 이별인지 다시 새로운 시작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소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나는 하루를 살아갈 이유가 되었어요. 다음 계절이 오기 전 나는 마당 한쪽에 새로 핀 벚꽃 봉오리를 보고 있었어요. 아직 완전히 피진 않았지만 분명히 안에서 봄은 다시 준비되고 있었어요. 계절이 이렇게 매번 돌아온다는 건 사람에게 어쩌면 참 다행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잃어버린 시간도 미뤘던 말들도 다시 꺼내볼 기회를 주는 시간이니까요. 나무가지에 돋은 그 작은 핑크빛은 마치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다시 피어날 수 있다고. 기훈은 며칠 전부터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우리가 다시 함께 살기로 한 이후 그는 모든 걸 맞추려 애썼어요. 작은 습관 하나, 말투 하나까지 조심했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의 간까지도 눈치껏 조절했죠. 그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어딘가 불안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정리해두는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나는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그는 웃으며 괜찮다고만 했어요. 그런데 웃음에 힘이 없었어요. 밤마다 책상 앞에서 오래도록 앉아 있는 걸 보면 무언가를 쓰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일부러 묻지 않았어요. 그도 준비가 되면 말해줄 거라 믿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그는 나를 마당으로 불렀어요. 아직 덜 핀 벚꽃나무 아래 작은 탁자 하나와 의자 2개가 놓여 있었고 그의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내게 그걸 건넸어요. 봉투를 열자 거기엔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연필로 눌러 쓴 단정한 글씨. 나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정미 씨. 이 글을 읽을 땐 아마 나는 당신 앞에 조용히 앉아 있을 거예요. 당신에게 말하지 못했던 게 하나 있어요. 내 건강이 그리 좋지 않아요. 몇 해 전부터 신장이 많이 나빠졌고 조심스럽게 관리를 해왔지만 최근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 년 안엔 투석 치료를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나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은 채 당신 옆에 있었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했어요. 말하지 않으면 지킬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솔직해지고 싶어요. 만약 이 사실을 알고도 나와 함께 하고 싶다면 나는 내 남은 시간 전부를 당신과 웃으며 보내고 싶어요. 그게 나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나는 편지를 다 읽고도 한참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기훈은 내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바람에 나뭇가지가 살짝 흔들리고 있었어요.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은 울고 있었어요. 아무 소리도 없이. 그가 내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연약함, 내가 미처 헤아리지 못한 두려움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엔 간절함이 있었어요. 사랑을 붙잡고 싶은 사람의 진심이요.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당신과 함께 있을게요. 아프면 같이 아플게요. 무서우면 같이 무서워할게요. 기훈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내가 해줬던 어떤 말보다 그 한마디가 그를 안심시킨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마당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고 벚꽃나무에는 아직 채 피지 않은 봉오리들이 조용히 숨 쉬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 손이 나를 기억해 줄 거라는 걸, 앞으로 어떤 날이 오든 그 손을 놓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깨끗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그 사람의 그림자를 안아줄 수 있다면, 아프고 흔들리고 다시 피어날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일 거예요. 다음 봄 마지막 벚꽃이 피기 전에 우리는 서로의 계절을 껴안기로 했어요.
이제 더는 도망가지 않기로. 어디에도 숨지 않기로. 그리고 살아있기로요. 사연자의 인생을 응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세요.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